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류과장 유학영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사건 2개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룰 사건은 소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우선 사건부터 정리해야 될 텐데 혐의가 어떻게 됐던 거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세 축으로 나눠지는데요. 본인이 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데 부임을 하고 나서 산자부 산하의 13곳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해서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인사에 대해서 부당 지원을 했다. 뭐 질의서에 뭐 이런 것도 써주고 뭐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뭐 이랬다는 혐의가 또 하나 있고 내정자가 좀 있었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철회토록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사건이 일단 말씀드린 대로 5년 전 사건이고요. 고발장이 접수된 거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3년 전에 접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표를 종용당했다는 그 피해자들 조사를 마쳤는데 계속 진전이 없다가 정권 교체가 되고 3월 말이 되니까 강제 수사가 막 단행이 됩니다. 예, 압수수색을 막 했고 산자부를 막 좀 들여다봤고 그 이후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직무실, 자택 등등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실기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도 많이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뭐 유사한 건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소위 문서로 정리된 게 환경부에는 있었고 산자부에는 없다.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왜 3년 정도 똑같이 최초의 사건 수사는 동시에 시작을 했다가 고소고발 동시에 됐다가 왜 묵혔냐 이제 일단 이거부터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 묵혔을까요, 유 변호사님?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여튼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게 신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강제 수사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강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물증의 소멸, 그리고 증언의 오염, 그리고 기억의 왜곡 등을 막기 위함인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막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효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 이외에 지금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검찰 쪽 얘기는 왜 이렇게 뒤늦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이 확정될 때를 기다렸다. 비슷한 류의 사건을 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사건을 수사 안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까? 보통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사소송 재판부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소명한 그 내용이 뭐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소명했어요. 저는 좀 의아한데요. 형사사건은 뭐 서로 간에 뭐 공범관계다 이러면은 기다려주고 또는 뭐 병합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은 있어도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발생 시기도 다르고 피고인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개의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인데 죄명이 같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다른 사건들은 다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방금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네. 자, 구속 필요성 소명을 못했고 많은 사실 법률가들이 영장 안 나올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왜 청구했을까요? 이제 와서. 저는 그래서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낸 여러 사유를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영장이다. 왜냐하면 물론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또 소명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해서 재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5년 전 사건이에요.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5년 동안 뭐 증거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게 언론에
뭐 화제가 되고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인데 증거를 그냥 뒀다? 이거 좀 어렵고 네. 또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네. 전 정권의 장관이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공무원들에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직 교수입니다. 전직 장관이고 그리고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경제성 지표를 뭐 조작했다, 위조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있죠. 중이에요. 형사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인데 이것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다는 이유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분은 사실 또 포토라인에도 세웠거든요. 좀 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영장을 청구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변호사님? 일단은 우리 변호사들은 인권 옹호를 제1의 목표로 한다라고 변호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백운규 전 장관이 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국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원칙이죠. 예. 그리고 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실형으로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감옥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죠. 이는 백운규 전 장관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건데 네.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명백히 보이는데 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너무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운규 전 장관은 죽어도 일정하고 사회적 지위도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안정적이고요.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검사가 보통 일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 네. 검사들이 바빠요. 다른 일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청구해서 보도자료는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고통스러우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미 재판받고 있는데 또 예. 나를 구속한다고? 예. 그 재판에도 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는데. 예. 판사가 증거가 충분히 다 모아졌다, 수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백운규 전 장관이 검찰청에 들어가가지고 캐비넷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권한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영장 청구 이런 걸 안 해야죠.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요, 검사님들이. 그러니까요. 특별히 바쁜 일을 제치고 열심히 좀 집중을 하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영장 그 기각을 하면서 기각 사유로 뭐 그래서 뭐 윗선으로 가냐 안 가냐 이런 이제 정치면에서는 그걸 보는데 기각 사유에 보면 범죄의 혐의 일정하게 그 소명되고 소명되고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소명됐다. 네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까지 가겠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설사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법원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인신을 네, 네. 구속하게 되면. 왜냐하면 범죄의 상당 부분이 아마 이 관련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여요. 지금 네. 들리는 얘기로는 뭐 휴대전화에 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검찰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소 유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법원도 뭐 소명 단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하고 일부에 대해서 다툴 좀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상의 절차대로라면 아마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전 또 하나 아쉬운 게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명과 암이 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런 어떤 거 하지 말라고 수사 사실을 했었는데. 예, 미리 언론에 좀 공표하는 형식은 정말 지양돼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죄 있고 없고를 다 따지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 수사에 있어서. 네. 그런데 서는 순간 국민들은 그리고 독자들은 당연하게도 이거 죄가 있구나.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는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되거든요. 네. 이걸 또다시 재현하고 있고 5년 전으로 다시 회귀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그거 다
바꾸자고 아예 지시사항을 내려가지고 그런 이렇게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했는데 이게 좀 다 싹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은 정말 뭐 누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게 전 정권 주요 인사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너무 힘주고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순리대로 하셔요, 순리대로. 예, 너무 옛날식이잖아요. 예, 또 옛날식인 게 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는데 뭐 수사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본인한테는 참고인 진술을 하러 오라라고 해서 외국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몽골. 근데 언론에는 피의자로 수사할 거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당장 외국에서 몽골에 가 있다 돌아오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일정 조율을 할 때 당연히 검찰에 외국에 나갈 일정이 있으면 통지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마 당사자 현직 의원 신분이라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전 거짓으로 피해자로 안내를 받았는데 참고인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혐의가 뚜렷한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뚜렷한 상황이면 출국 금지를 시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몽골에 어떤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게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더라도 피의자성 참고인인 것처럼 피의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현직 의원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부와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와 이 산자부의 연결 고리로 타겟팅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단독을 달고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조율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가는 건 저는 좀 올바른 방향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수사의 방식이나 이런 게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언론에 먼저 쫙 돌게 하고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피의자라고 했다 뭐 이러면서 이미 재판도 받기 전에 죄인을 만드는 여론몰이식의 수사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진짜. 제가 변호사 초창기에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네. 그때 장 변호사님 방금 표현한 피의자성 참고인이란 단어를 검사한테 쓰지 말라고 싸운 적이 있어요. 네. 형사소송법이나 어디에 피의자성 참고인이란 말이 나오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검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참고인이죠. 참고인은 그야말로 수사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반 국민이에요. 인권 네. 보호해야 되고요. 네. 증거 있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구수님 여러분들 검찰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1번 피싱인지 아닌지 먼저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제가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라고 본인의 자격을 내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건지 참고인으로 맞습니다. 소환되는 건지 이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참고인이면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고 해도 되고요. 예. 담배 피러 나간다고 하고 집에 가버리셔도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예. 아무 제지할 수 없어요. 피의자도 사실은 뭐 임의로 가신 거면 그럼요. 오늘 그만 받으랍니다 하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예. 예. 그런 권리는 보장돼 있다. 예. 자, 국회법 개정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회는 국회법 개정 이슈가 뜨겁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낸 건데요. 말하자면 시행령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령 또는 장관 부령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했을 때는 수정 요구권, 수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를 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진 겁니까? 이게 돌고 돈다라고 봐야 되는데 또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왜 시행령 시행규칙 뜯어 고쳐서 모법인 상위법령과 배치되게 국정 운영을 하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데 지금 이 개정안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가 사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너무 많은 권한을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뜯어 고쳐가면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조직법을 보면 정확하게 32조에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이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 아니면 기타 거기에 준하는 법무 사무를 하는 정부 부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타 사무를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어. 인사정보까지 취합할 수 있어라는 어떤 상위 모법과는 역행되는 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네. 최소한 그러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왜냐하면 모법이라고 얘기하는 상위 법령은 말 그대로 이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자로서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쉽게 그냥 반대되는 걸 만든다? 그렇다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을 한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법률의 핵심입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서 그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권 을 법무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거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 유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의견이 일치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 행안부 관련해서 경찰국을 만든다라는 것도 시행령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예. 지금 몇 개는 시행령으로 하고 몇 개 부분은 정부조직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됐던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법제처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완규 변호사죠, 법제처장이. 네. 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처분 받았을 때 변호를 했고 그 장모 변호도 맡았던 분이 법제처장이세요. 7년 전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거 아니냐. 즉 입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예. 내용으로 7년 전 사례가 어떻길래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예, 우선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팩트에 가깝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제 6월 16일자로 서면 답변을 제출했거든요. 네. 그 내용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좀 이례적인 멘트가 하나 있던데 네. 법제처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왜 양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 이례적인 멘트로 좀 보였고 네. 여튼 근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내놨던 판단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 수정 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그 행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보편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그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 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국회 입법권은 그러니까 행정 입법권 침해되니까 국회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 세 번째가 제일 다른 것도 하나하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얘기가 너무 납득이 안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뭐 부당거래인가 그 영화에 보면 뭐 누구 무서우면 뭐 일하지 마, 뭐 우리가 잘못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부 무서우니까 국회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된다.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건 너무 효율 중심이고 이거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효율만 중요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좀 네. 월권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상당히 좀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법제처장이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법제처의 이 네 가지 답변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법제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개인적인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 분이 가는 순간 법제처의 엄정한 중립적인 이런 의견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걸 거부권 행사할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유승민 맞아요.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런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그때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 이 법을 더 먼저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양보를 좀 얻어내면서 공무원 연금법 처리를 위해서 이 법도 같이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 명의로 이 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발목 잡기다 행정부 이러면서 배신이다. 예, 배신이라고 낙인 찍고 돌려보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뭐 국회에서 뭐 결격 사유를 본회의 통과를 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려보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의 의견에 최소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법제처 의견 저도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세 번째가 이거는 그러면은 국회 입법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 행정 입법권 때문에 예.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법률가로서. 자, 어쨌든 이게 법리상 저는 별로 이렇게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발의했던 법안에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이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태도로 나오고 계셔서 예, 하여튼 간에 뭐 변호사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뭐 두 분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법제처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법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영치 국가 아니고 칙치 국가 아니니까 네네. 영치, 칙치 이런 거 좀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죠. 네. 법치지 예. 대통령 영치 국가, 행정 규칙 칙치 국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유가장 마치겠습니다. 유하경 변호사, 장효미 변호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